안녕하십니까. 멘탈헬스 코리아 대표 최연우입니다. 오늘 요즘 여러분의 정신건강은 어떠신가요? 자, 정신건강 오늘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5점 이하이신 분, 소극적으로 이렇게 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이렇게 많이 숫자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요. 자, 오늘 저희 주제인 우리 마음의 정신건강 투자의 목적 또한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말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정신건강 투자에 맞게 사람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탈헬스 코리아는 그동안 기존의 정신건강 생태계에서 공급자 위주인 정신건강 생태계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등장시켰습니다. 바로 스마트한 컨슈머와 아픔의 경험 전문가. 이들은 사실은 그 당시는 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정신건강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관점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멘탈헬스 코리아는 사회적 임팩트, 즉 SROI라고 하죠. 가장 큰 청소년과 청년의 조기 개입과 그 커뮤니티에 포커스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부터 14세에서 25세 아픔의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회복의 롤모델 그리고 정신건강 리더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그동안 낙인이 있었던 치료와 관리의 대상 혹은 문제아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리더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그 리더 중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2018년도 고1 때 멘탈헬스 코리아 피어 스페셜리스트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해가 사실은 언론에 그해 수면 위로 부각을 했을 때 그녀 또한 자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5년 후 오늘 이 자리에서 2022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 친구는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으로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새로운 혁신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 김동원 양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랍게도 방금 보신 사진과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 네. 저는 지난 3년간 어렵게 지독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생활을 끝내고 무사히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작년에는 의도치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학교 4학년 같은 새내기 생활을 보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재학생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20대 극초반이나 혹시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손들어 보실래요?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만 17.2세, 평균 만 17.2세예요.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청소년 정신건강위원회입니다. 저는 그 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신건강의 혁신의 시작점은 정신건강 문제를 직접 앓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사회에 전파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서 지난 10월 10일에 2022년도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건강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쓴 청소년 정신건강 보고서는 이것이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고서 내용 안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생태계를 고발하고 또 정책과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점, 격차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필요한 투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오늘 이 보고서 내용을 모두 설명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130페이지예요. 이거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집 못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타임머신을 타고 10분 동안만 10년 후인
2032년 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위원회가 꿈꿔왔던 2032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자, 2032년 대한민국은 세계를 대표하는 정신건강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주관적 행복도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자살률은 1위에서 최하위, 꼴찌까지 떨어졌습니다. 너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2032년이니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체 어떤 곳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길래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대한민국은 10년간 4가지 테마를 중심적으로 투자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무지하진 않은 나라. 그 다음으로는 문화입니다. 나의 마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 다음은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나라. 마지막으로는 환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고 좋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것이 변했을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내에는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 학교 내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에서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 버지니아주 등과 같은 다양한 주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된 교육을 받을 것이 법률로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9살 이상의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에 한해서 심리치료 및 다양한 정신건강의 서비스를 학교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섭식장애부터 조현병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신질환을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교과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10년 전인 2022년 우리 대한민국한테 필요한 교육은 더 이상 국영수 중심의 지식 습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 사업이 더욱더 투철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2022년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어야 했을까요? 다음은 피어 스페셜리스트인 저희가 실제로 자살, 자해 예방 교육에서 강사님들 혹은 선생님들께 들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 자해 왜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너네 키우면서 들어간 돈이 얼만데 자해를 하고 앉아있어. 여기 좀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선생님분들 계시면. 그 시기에는 원래 다 그래. 사춘기라 예민해서 그런 거야. 지나면 다 괜찮아져. 공부나 해. 이런 내용들이었죠. 뭔가 익숙하게 들리시지 않나요? 하지만 10년 후 현재 2032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도입해서 10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이라는 타이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들을 때 그저 책상에 앉아서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틀어주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수동적인 입장에만 서 있었다면 현재 2032년에는 그러한 아픔을 가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서고 직접 변화와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교육으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문화입니다. 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스톱 스티그마 캠페인에 이어서 뉴질랜드 국가목표 선언, 행복정책. 우리나라도 질 수 없겠죠. 10년째 우리는 정신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뿌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10년 전 2022년에는 누군가가 너 요즘 정신건강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걸 물어보지? 나 요즘 좀 어디 안 좋아 보이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면 현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 요즘은 어때?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 그러한 문화가 조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정신건강차별금지법으로 정신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조항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로 뉴욕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Dignity for All Students Act와 같은 조례를 신설을 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혹은 그 다른 학업적인 이유로 차별받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와 비슷하게 진료권, 정신질환과 관련된 권리를 지킬 권리,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드디어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나의 아픔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문화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에 있어서 내가 힘든 점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언가 항상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을 압도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성은 늘 긍정성을 3배 이상 힘이 센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자해했어. 그래서 학교도 못 갈 것 같고 정신병동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와 같은 어떤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SNS,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훨씬 많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10년간 노력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틱톡, 혹은 그 외에 다양한 팟캐스트와 같은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픔의 전문가들이 함께 나서고 더욱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회에 전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정신건강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시설화나 과잉의료화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혼자 맞고 있을 때 옆에 와서 같이 비를 맞아주고 웃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 그 존재는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10년 전 2022년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살 시도를 하고 자해를 시도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정신질환 혹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32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존재하니까요. 정부는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와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가족, 가정, 그리고 학교, 사회가 다 따로따로 쪼개져서 부족한 예산으로 커뮤니티들이 진행이 되었다면 현재는 더욱더 통합적이고 세분화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존재해서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혁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2032년 현재는 똑똑한 컨슈머들과 탁월한 정신건강 서비스 공급자들이 만나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스터 보이시나요? 10년 전 2022년에 발행된 지원사업 포스터인데요. 떡하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라고 적혀있죠. 정신건강 해외 선진국에서 보면 굉장히 놀랄 내용입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정신질환자라는 명칭 자체가 정신적인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당히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0년간 우리는 이러한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용어를 변화시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더욱더 충분하고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최고의 정신건강 서비스로 탄생한 것 중 하나가 위클래스입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적은 보고서 내용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위클래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위클래스 선생님 자격은 어떻고 경력은 어떻고 과연 비밀 보장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와 같은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클래스 어떻죠? 한 선생님이 전교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청소년들의 의문점이 해소되기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점점 위클래스에 대한 불만은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위클래스의 존재는 첫 번째 정신건강 서비스와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실망을 해버리면 추후에 탄생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에도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위클래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률 제정안입니다. 이 덕분에 상담 선생님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고요. 상담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네, 비밀 보장 원칙이 준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문 인력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학생들은 초중고 100% 상담사가 배정된 시스템 아래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굉장히 다양한 영역 안에서 내가 받고 싶은 상담을 받고 싶은 선생님에게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꿈꿔왔던 2032년 정신건강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2022년으로 컴백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꿈꾸셨던 1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과 어떤 것이 비슷하고 또 어떤 것이 좀 다르신가요?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이었어요. 교복을 입는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에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요즘 학생들 힘들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학원 가느라 얼마나 힘들고 정말 공감과 위로는 잘해요. 뭐가 어려운지 잘 알고. 근데 그래서 10년 후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뭐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이런 뭔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투자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만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뭐 실패를 정확히 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본 결과로는 그러니까 그 사례로는 미국에서 1990년대에 그 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거기 보면 본인이 고통을 받고 있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던 여성이 스스로 자조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그 훈련받은 당사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한 7, 8명 그 자조 모임을 하는데 관여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그 조언을 하고 경험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단지 민간 시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그 홍석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뒷브랜딩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견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바라는 정신건강 투자 매우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발제뿐 아니라 제가 멘탈헬스 코리아의 그런 활동을 몇 년, 2년 전쯤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작년에 낸 책 우리의 상처는 솔직하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멘탈헬스 코리아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솔직하고 정말 앞으로 바라는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전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거나 아니면 멘탈헬스 코리아의 그런 어떤 활동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됐대요. 어떤 연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되게 제대로 된 어른이 있어야 되겠구나. 물론 이건 저의 입장이지만 또 이런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청소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걸 느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역할은 아까 그 김도원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그 호소들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실제로 국가 정책의 교육과 예산에 많이 적극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 꼭 말해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법,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심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놓쳐야 될 많은 것들 놓치고 있는데 잡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인간과 사회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어떤 인문학의 교육, 교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덧붙여봤습니다. 또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또 오늘 행사를 이제 주관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사실 정신건강의 날이 법적으로 지정된 날인 거 아세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법으로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명시된 날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해마다 이제 정신건강의 날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님도 오시고 여러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있으시지만 이런 행사들이 잘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요 이슈와 관련돼서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뭐 연사도 좋고 그다음에 다른 패널 분들도 계시고요. 제발 혹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없을까요? 정신건강 행사 활성화와 관련돼서 아마 혹시 이렇게 김도원 선생님이나 최현우 선생님이 저희가 모르는 어떤 뭐 행사가 잘 되고 있는데 뭐 너만 모르는 거야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활성화를 위해서. 예. 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0월 10일이 세계 정신 건강의 날인데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제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누구 생일이냐? 누구 무슨 중요한 날이냐? 시험 기간이냐? 뭐 이런 답변이 왔는데 그 정도로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뭔가 정신 건강의 날이라던가 그거와 관련된 행사에 굉장히 동떨어진 느낌이 있고요. 뭐 기성세대만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저희 또래에서도 그거랑 관련된 행사는 주로 열리지 않고요. 뭔가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찾는 사람만 계속 찾는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이제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필수로 다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좀 위클래스나 이제 상담 선생님 같은 분야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행사를 열심히 홍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행사가 동영상 시청이나 수업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마련된다면 이런 행사도 조금 더 널리 알려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잠깐. 김도영 양이 말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보고서, 청소년들이 쓴 보고서를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사실은 멘탈 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교육과 예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셜 임팩트가 굉장히 큰데 미국은 11년 걸립니다. 11년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려움을 갖거나 커뮤니티에 나가서 어려움을 갖을 때 11년이 걸립니다. 그럼 반대로 부모님께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갖고 사회에서 어려움을 갖는데 11년 걸립니다. 한국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걸렸는지. 그러면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오늘처럼 김도원 양이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혹시 김도훈 위원장님도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막 정보를 아마 찾으셨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모르고 있다가 대본을 보고 제 차례인 걸 알았는데 이제 우선 이제 이런 내용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국가 정신 건강 포털 사이트가 대한민국에는 있어요. 이제 그 사이트 그 사이트 내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찾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살펴보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뉴질랜드 사례를 하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높다가 10몇 년간 사이에 확 떨어진 국가거든요. 어떻게 이런 효과가 일어났나 봤더니 거기에도 이제 한국과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내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보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우울증이 좀 나아지더라. 어디 병원 가봤는데 이 병원보단 여기가 조금 더 낫더라. 너 성향에는 여기 병원을 가는 게 더 낫겠다와 같은 실질적인 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창구가 마련된 건 참 좋지만 저희도 그런 해외 사례를 좀 따라하면서 어쨌든 이런 정보 전달이 중요한 이유는 더 나아지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공간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